떠나던 날 아침, 장인어른께서 노잣돈을 쥐어주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계셨지요. 그분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그러나 아무것도 막지 못하셨지요. 당신의 어깨 위에도 이미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이야기를 기록하는 공간, 세월 기록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네 번째 시리즈 중 두 번째이므로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아침의 공기는 이상했습니다. 겨울 아침이면 을에 그렇듯 마당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장독대 위에도, 처마 끝 기왓장 위에도, 마당 한쪽 매화나무 가지 위에도 모든 것이 얇은 얼음막을 뒤집어 쓴 듯 반짝였지요. 숨을 내쉬면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고 코끝은 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느 겨울 아침과 다를 바 없는 추위였습니다. 윤을 멈추게 한 것은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최참봉이 아침 일찍 마당에 나와 서 있었습니다. 두꺼운 솜 누비 두루마기를 걸치고 지팡이에 몸을 기댄 채 그저 멍하니 매화나무를 바라보고 계셨지요. 그 자체로는 이상한 광경이 아니었습니다. 최참봉은 본래 이른 아침을 좋아하는 분이셨으니까요. 그러나 윤의 눈에 비친 것은 달랐습니다. 최참봉의 이마 위로 회색빛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없던 빛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어제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만 윤이 어제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아침 이 빛을 본 순간 윤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 생긴 빛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꽤 오래전부터 몸 안에서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을. 회색빛은 이마에서 시작하여 볼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 물든 먹이 화선지 위에서 번져가듯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그렇게 번져가고 있었지요. 최참봉의 눈가에는 평소와 달리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팡이를 쥔 손마디가 어느 때보다 힘겹게 보였고 어깨는 조금 구부정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윤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도 이런 회색빛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마에서 시작해서 한 달이 지나자 목까지 내려왔고 두 달이 지나자 가슴까지 내려왔지요. 그리고 그 빛이 발끝까지 닿았을 때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절대로 그 일을 다시 겪을 수는 없었습니다. 윤은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안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소연은 아침 밥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솥 위에서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소연의 손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지요. 윤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서자 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윤이 소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소연아, 아버님 요즘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지 않냐? 어디 불편하시다는 말씀은 없으셨어? 소연이 미간을 좁혔습니다. 아버지가요? 어제도 밥을 잘 드셨는데 왜요? 뭘 보셨어요? 빛이 변했어. 회색이야. 이마에서 시작해서 볼까지 번지고 있어. 소연아, 이건 심상치 않아. 빨리 의원을 불러야 할 것 같아. 소연의 얼굴에 순간 긴장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했지요. 알겠어요. 오늘 아버지께 여쭤볼게요. 그런데 여보, 이 이야기를 아버지 앞에서 직접 하지는 마세요. 아버지가 괜한 걱정을 하실 수도 있으니. 그것이 소연의 당부였습니다. 그러나 윤은 그 당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킬 수가 없었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의원은 오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여쭤보았을 때 최참봉이 괜찮다. 나이 드니 조금 피곤할 뿐이라며 손사래를 쳤다고 했지요.
그러나 윤의 눈에 비친 회색빛은 사흘 사이에 더 번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마와 볼뿐 아니라 목 언저리까지 내려와 있었지요. 그리고 그 사흘 사이에 뭔가 더 변한 것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최참봉의 일가 친척들이었습니다. 멀리 충주에서 온 작은아버지 뻘되는 어른과 그 아들 셋, 그리고 공주 쪽에 사는 최참봉의 조카 내외까지 어느새 넓은 사랑채가 꽉 찰 만큼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겉으로는 안부를 물으러 왔다고 했습니다만 윤의 눈에 비친 그들의 빛깔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탁한 황토색, 그리고 일부는 진한 검은색. 탁한 황토색은 욕심의 빛이었습니다. 재물을 탐하거나 남의 것을 넘보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색이지요. 암적색은 더 나빴습니다. 그것은 분노와 시기심이 오래 묵어 썩어가는 빛이었습니다. 윤이 지금껏 살면서 몇 번 보지 못한 빛이었는데 볼 때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를 해치는 일을 저질렀지요. 윤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윤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랑채 상석에 앉아 친척들과 담소를 나누는 최참봉의 오른쪽 어깨, 거기서 피어오르는 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색빛은 여전히 번지고 있었는데 그 위로 무언가 새로운 것이 더해져 있었지요. 아주 옅은 검은 기운이었습니다. 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병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이 깊어질 때의 회색빛과는 질감이 달랐지요. 그것은 외부에서 스며드는 검은 기운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사리가 최참봉을 향해 뻗어오고 있다는 뜻이었지요. 윤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친척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술잔이 오갔고 안주가 오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목한 일가 친척의 모임이었지요. 그러나 윤의 눈에는 그들의 어깨 위에서 피어오르는 빛깔이 보였습니다. 탁한 황토색, 암적색, 그리고 두세 명의 어깨 위에서 가물거리는 검은 연기. 그 검은 연기가 최참봉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윤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눈을 멀뚱히 뜬 채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소연은 윤의 뒤척임을 느꼈는지 조용히 물었습니다. 잠이 안 와요? 소연아, 저 사람들 사랑채에 모인 친척 어른들 말이야. 왜요? 윤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빛이 좋지 않아. 특히 충주에서 오신 최서방님이라고 했던가 그분이랑 옆에 앉았던 두 분. 그분들 어깨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어. 아버님을 향해서. 소연의 몸이 굳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은 소연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둠 속이었으니까요. 다만 소연의 빛이 급격하게 요동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황금빛 안에 짙은 쪽빛이 섞이며 출렁이고 있었지요. 그것은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인 빛이었습니다. 여보, 소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마세요. 특히 그 어른들 앞에서는 하지 마세요. 아버님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소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무서운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윤은 그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요.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였습니다. 온 가족과 친척들이 한 상에 둘러앉은 자리였지요. 최참봉의 얼굴에는 전날보다 더 짙은 회색빛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입맛이 없으신 듯 숟가락을 몇 번 들었다 내려놓으셨고 기침을 두어 번 하셨지요. 친척들은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못하는 척을 하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윤은 상 건너편에 앉아 최참봉을 바라보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연이 발밑에서 윤의 발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신호였지요. 그러나 윤은 이미 입을 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일전부터 안색이 좋지 않으셨는데 오늘은 더 심하신 것 같아서요. 어서 의원을 불러 진맥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순간 밥상 위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최참봉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놀란 기색이 역력했지요. 그리고 그 순간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윤에게로 쏠렸습니다. 충주에서 온 최서방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다고? 목소리에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그 어깨 위 검은 연기가 순간 진해지는 것이 윤의 눈에 들어왔지요. 참봉 형님의 안색을 저 화공이 평하는 건가? 사위가 장인어른의 낯빛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게 예의에 맞는 건가? 그게 아니라 몸을 걱정해서. 걱정? 흥? 이번에는 공주에서 온 조카 내외 쪽에서 비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 화공이 볼 것이 뭐 있다고 감히 어른의 안색을 노네. 처음 왔을 때부터 괴이한 눈빛이라 생각했더니만 형님, 저 사람 원래 마을에서도 이상하다는 소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 눈빛을 보고 무슨 색이 보인다느니 귀신이 씌었다느니 하는 소리가 있었다고요. 어른의 관상을 불길하게 평하는 것이 불효가 아니고 뭐겠어요. 말들이 화살처럼 날아들었습니다. 윤은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입을 열 때마다 친척들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고 그들의 어깨 위 빛깔은 더 짙어졌지요. 검은 연기가 사방에서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밥상 위 공기가 차갑게 굳어갔지요. 최참봉이 손을 들어 모두를 제지했습니다. 그만들 하게. 조용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친척들이 입을 다물었지요. 최참봉이 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무거운 무언가가 드리워져 있었지요. 윤아, 어른의 몸을 걱정하는 마음은 고맙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을 꺼내는 것은 옳지 않았어. 알겠느냐? 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그것으로 그 아침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니었지요.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친척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드러내놓고 윤을 적대하지는 않았지만 곳곳에서 그를 흘겨보는 눈초리가 생겼고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랑채에 모이는 자리에서 윤만 빠지는 일이 생겼고 밥상에서도 어느새 윤의 자리가 한 끝으로 밀려나 있었지요. 그리고 열흘이 지나던 날 밤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이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오다가 사랑채 창호지에 비친 그림자들을 보았습니다. 친척들이 밤늦게까지 모여 무언가를 의논하고 있었지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드문드문 흘러나오는 말들이 윤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사위놈이 눈치채기 전에 참봉 어른이 몸이 저러시니 지금이 기회 아니겠냐? 장부를 먼저 손에 넣어야. 윤은 물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사랑채 창호지 너머 그림자들의 어깨 위로 검은 연기가 굴뚝처럼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지금껏 윤이 본 것 중 가장 짙고 가장 흉한 검은빛이었습니다. 그것은 살이었습니다.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지요. 윤은 뛰었습니다. 소연에게로. 지금 당장 이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최참봉께 알려야 했습니다. 그 장부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저들이 그것을 손에 넣기 전에 막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채문을 열었을 때 윤의 눈앞에 있었던 것은 소연이 아니었습니다. 최서방과 친척 2명이 안채 마루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로 최참봉이 방문을 열고 나오고 있었지요. 그 얼굴에 당혹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최서방이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였지요. 화공 윤서방. 마침 잘 왔소. 윤이 그 말의 의미를 채 파악하기도 전에 최서방의 손에 들린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첩이었습니다. 윤의 화첩이었지요. 방 안에 두었던 그의 화첩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오? 최서방이 화첩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적힌 것들을 보면 이 집 사람들의 얼굴 빛깔이 어떻다느니, 검다느니, 회색이라느니 하는 것들이 빼곡히 적혀 있던데, 이게 참봉 어른 식구들을 저주하는 문서가 아니면 무엇이겠소? 그것은 제 그림 기록이지 저주가 아닙니다. 그림 기록? 어른의 얼굴이 검게 보인다. 회색으로 변했다. 이것이 그림 기록이요? 이것이 불길한 저주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오? 친척들이 일제히 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방에서 목소리가 몰아쳤지요. 불효막심한 놈. 장인어른을 저주하는 사위가 어디 있어. 당장 이 집에서 내쫓아야 해. 최참봉이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얼굴의 회색빛이 순간 더 짙어지는 것이 보였지요. 충격과 혼란이 그 몸을 더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유는 그 광경을 보며 외쳤습니다. 아버님, 저것들이 아버님을 해치려 합니다. 제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저들의 어깨 위에서 검은 사리가 있습니다. 닥쳐라. 최서방의 목소리가 마당을 쩌렁 울렸습니다. 아직도 그 헛소리를. 이보시오, 참봉어른. 이자를 당장 내치지 않으면 저자가 어른 곁에서 언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오. 어른의 안색이 저런 것도 저자가 날마다 불길한 소리를 해대는 탓이 아니겠소이까. 온 마당이 소용돌이치는 것 같았습니다. 유는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도움의 눈길을 찾았지요. 그때 소연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윤의 눈이 소연에게로 향했습니다. 제발 이라는 눈빛으로. 소연은 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형형했고 빛은 여전히 황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황금빛 안에 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색이 섞여 있었지요. 찢어지는 듯한 진한 남색. 그것이 무슨 빛인지 윤이 미처 알아채기도 전에 소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하고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여보.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더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윤의 귀 안쪽이 웅웅 울렸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지요. 찬 겨울 공기가 갑자기 폐 안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마당의 서리가 발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지요. 아내가 지금 자신을 버리는 것인가. 겨울 하늘 아래 매화나무 가지에 남은 마지막 꽃잎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없이 천천히 소연의 말이 마당에 떨어졌습니다. 저도 더는 모르겠습니다. 5글자였습니다. 고작 5글자였지요. 그러나 그 5글자가 윤의 가슴을 관통하는 데는 한 호흡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칼이라면 뽑히는 소리라도 났을 텐데 그 말은 소리조차 없이 들어와 박혔습니다. 명치 한복판에 깊숙이. 윤은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은 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낯설었지요. 3년을 함께 살면서 윤이 보아온 소연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하고 맑았던 그 눈은 지금은 유리알처럼 차갑고 매끄럽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윤을 알아보는 기색이 없었지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그냥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소연아. 소연이 눈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윤에게서 시선을 거두어 마당 한편으로 향했지요. 그것이 더 아팠습니다. 차갑게 쏘아보는 것보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시선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훨씬 더 깊이 배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최서방이 입꼬리를 올리며 최참봉을 향해 말했지요. 보시겠습니까? 참봉 어른. 이댁 소연 낭자도 이제 알아보는 모양입니다. 저 화공이 얼마나 집안에 해가 되는 인물인지를. 최참봉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얼굴에 깊은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눈을 감으셨지요. 그 이마 위 회색빛이 고통스럽게 출렁이는 것이 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인어른도 지금 이 상황이 고통스러우신 것이었지요. 사랑하는 사위와 사랑하는 친척들 사이에서 어느 쪽도 선택하기 싫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조용한 사람의 침묵을 동의로 읽어버리는 법이지요. 최서방이 그 침묵을 허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물러간 뒤 소연이 윤이 기거하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는 윤 혼자였습니다. 무릎을 세우고 벽에 등을 기댄 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먹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입안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지만 물 한 모금 마실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방바닥의 무늬를 눈으로 따라가며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소연이 들어서는 소리에 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연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탓이기도 했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지요. 어쩌면 이 여인 앞에서 다시는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없을 것 같다는 예감 때문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나 좀 봐줘. 눈을 봐줘. 오늘 아침에 마당에서 했던 말이 그게 진심이 아니라고 해줘. 그게 저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말이라고. 소연이 방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윤이 일어섰습니다. 소연에게로 한 걸음 다가섰지요. 소연아, 나는 알아. 내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걸. 내가 나를 보호하려 한다는 걸. 그러니 제발 그만하세요. 소연의 목소리가 윤의 말을 끊었습니다.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지요. 아니,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전부 눌러 담아 얼려버린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윤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발이 굳어버렸습니다. 소연이 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저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과거형이었습니다. 사랑한다가 아니라 사랑했습니다. 윤의 귀 안쪽이 다시 웅웅거렸습니다. 그 한 글자 해지라는 과거의 어미가 심장에 박혀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저는 이 집의 딸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딸이지요. 당신이 아버지의 관상을 날마다 불길하게 논하고 집안 어른들을 두고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는 것을 저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요? 소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당신 눈에 무언가가 보인다는 것 저도 압니다. 당신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지요. 하지만 여보, 이 세상은 당신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 집 사람들도 마을 사람들도 그 누구도 당신 말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은 날마다 스스로를 귀신 들린 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윤은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소연이 계속 말했지요. 저는 당신 편입니다. 하지만 당신 편이라는 것이 당신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옳다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당신을 망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집 전체를 망치는 일이에요. 소연, 집을 나가세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든 바람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윤에게는 소연의 그 말이 만들어낸 파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집을 나가시라고요. 소연이 돌아섰습니다. 방 한켠 윤의 화구들이 쌓여 있는 곳으로 걸어가더니 무릎을 꿇고 아래쪽 보따리를 뒤지기 시작했지요. 윤이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의 손이 무언가를 찾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손가락이 보따리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다가 무언가를 쥐고 나왔지요. 화첩이었습니다. 윤이 매화동에 오기 전부터 써오던 가장 오래된 화첩이었습니다. 표지가 낡아 모서리가 헤어지고 속 페이지가 누렇게 변색된 그 화첩이었지요. 사람들의 빛깔을 가장 많이 기록해둔 화첩. 윤에게는 일기장이나 다름없는 그것이었습니다. 소연이 그 화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윤을 바라보지도 않은 채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화첩 위에 부었습니다. 검은 먹이었습니다. 작은 먹물병을 기울여 화첩의 앞표지부터 천천히 흘려내리듯 부어버렸지요. 검은 먹이 누런 표지 위에 번지며 퍼져나갔습니다. 윤의 손이 본능적으로 앞으로 뻗었습니다. 소연아, 그것은 당신 그림이요? 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이 윤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지요.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윤은 보았습니다. 그 차가운 눈 가장 깊은 곳에서 아주 잠깐 찰나처럼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을 빛이었습니다. 황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한순간이었지요. 눈을 깜빡이면 놓칠 만큼 짧은 순간. 그리고 소연은 이미 다시 굳어 있었습니다. 소연이 화첩을 윤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탁! 검은 먹이 번진 화첩이 차가운 방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먹물이 바닥에 튀어 작은 점들이 생겼지요. 가져가시오. 그 화첩이나 끼고 사시오. 당신의 이상한 그림들과 당신의 이상한 눈과 당신의 이상한 소리들 전부 가져가시오. 이 집에는 그런 것이 필요 없으니. 윤이 화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검게 얼룩진 표지가 촛불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윤은 알았지요. 어머니의 황금빛, 아버지의 소나무빛, 시장통의 두부장수, 아저씨의 주황빛, 그리고 소연을 처음 보던 날의 그 일렁이는 햇살빛. 그 모든 것이 이제 검은 먹 아래 잠겨버렸습니다. 윤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소연아, 제발. 제발이라는 말은 저에게 하지 마시오. 소연이 돌아섰습니다. 방문 쪽으로 걸어갔지요. 손이 문고리에 닿았습니다.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지요. 촛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소연의 옷자락이 바람에 살짝 나부꼈습니다. 그리고 소연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윤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냥 서 있었지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공기에 닿아 금세 식었지요. 윤은 그 차가움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화첩을 집어들었습니다. 검게 얼룩진 표지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먹물이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아 손에 묻어났지요. 윤은 그것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그것이 소연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지난 3년의 온기인 것처럼.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윤은 짐을 챙겼습니다. 짐이라 해봐야 별것 없었지요. 붓 2자루, 낡은 먹 한 토막, 그리고 어젯밤 소연이 던진 그 검은 화첩.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옷까지 몇 벌을 보따리에 싸고 방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3년을 살았던 방이었지요. 소연이 손수 바른 창호지가 아직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윤이 그림 그리다 흘린 물감 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마른 붓 자국처럼 남겨진 그 자국을 윤은 손끝으로 한번 쓸었습니다.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컴컴했고 동쪽 산 너머로 겨우 붉은 기운이 스미기 시작하고 있었지요. 서리가 마당을 하얗게 덮고 있었습니다. 윤의 발걸음마다 서리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최참봉이 사랑채 앞에 서 계셨습니다. 윤은 멈추었습니다. 장인어른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회색빛은 더 번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목 아래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더 옅어진 금빛이 그 아래서 힘겹게 버티고 있었지요. 마치 먹구름 아래 가물가물한 촛불 하나가 간신히 살아있는 것처럼 최참봉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윤아, 낮고 쉰 목소리였습니다. 밤새 주무시지 못한 것이 분명했지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리 위에 차가운 서리가 무릎을 통해 뼈속까지 스며들었지만 윤은 꿇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마를 땅에 닿도록 엎드렸지요. 제가 어른 앞에서 경솔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진심입니다. 부디 몸을 살피시고 가까이 있는 이들을 그만하거라. 최참봉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안다, 윤아. 내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지금은 어쩔 수가 없구나. 이 늙은이가 힘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어. 그 말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윤은 알았지요. 그것이 고백이었다는 것을. 자신도 이 상황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그러나 이미 거대한 흐름에 휩쓸려 멈출 수 없다는 늙은 어른의 처절한 고백이었다는 것을. 최참봉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노잣돈이었습니다. 작은 주머니에 담긴 엽전 몇 잎이었지요. 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참봉이 그 주머니를 윤의 보따리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손은 언제부터인가 주름이 깊어져 있었지요. 살아라. 어디서든 살아야 한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최참봉은 돌아서서 사랑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닫히는 순간 그 문 너머로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렸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윤은 일어섰습니다.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에 화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지요. 대문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새벽바람이 정면에서 불어왔습니다. 살점을 저미는 듯한 칼바람이었습니다. 눈물이 뺨 위에서 얼어붙는 것이 느껴졌지요. 그러나 윤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최참봉 댁의 기와지붕 위로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별이 몇 개 남아 있었지요. 그리고 안채 창호지 너머로 촛불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소연의 방이었습니다. 그 빛이 흔들렸습니다. 바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너머의 사람 때문이었을까요? 윤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흔들리는 불빛이 눈물로 번져 보였습니다. 소연아.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리는 바람에 쓸려 사라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윤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눈이 쌓인 고갯길을 향해 맨발에 가까운 집신 하나로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다음 3편 예고편이 이어집니다. 맨발로 눈길을 걸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검은 화첩 안에는 소연이 있었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세월기록실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